안녕하세요. 김준영 회계법인의 AI 준영입니다. 지난 시간에 개인 세금 보고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만한 캐나다 세법 상식을 알려드렸는데요. 오늘은 본격적으로 세금 보고를 준비할 때 필요한 서류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캐나다 소득 보고, 월드 인컴을 보고한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가? 이자 배당 소득은 은행에서 금융기관에서 발급하는 T3, T5 설립을 받으실 거고요. T3, T5의 차이는 T3는 뮤추얼 펀드 하시는 분들은 T3로 나오고 T5는 이자 수입 보통 그렇게 나오고요. 이게 이제 뭐 소득 증명서 같은 거죠. 그리고 양도소득은 부동산 같은 경우야 내가 양도 이익을 계산을 해야죠. 그래서 매매 계약서도 필요하고 부동산 취득하신 계약서 이런 것들은 잘 보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를 하신 분들은 메이저뱅크의 플랫폼을 사용을 하시고 거기에 인베스트먼트 어드바이저를 사용을 하시면 그분들이 텍스 패키지를 보내줍니다. 그 텍스 패키지 안에 내가 투자했던 주식이나 뮤추얼 펀드나 채권들에 대한 모든 금융소득과 양도 이익들, 그 실현 이익들이 다 계산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세금 보고를 해서 굉장히 쉽습니다. 그렇지만 퀘스트 트레이드나 이런 심플한 플랫폼을 사용을 하시면 특히 이제 미국 주식이나 채권을 투자를 하신 분들은 그걸 따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때 사고 팔았을 때 차등 환율도 적용을 해야 되고 엑셀 작업도 어느 정도 필요하고 T5008이라는 서류가 나오긴 하지만 거기에는 환율 적용도 안 돼 있고 취득원가도 명시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있지만 기존 메이저뱅크의 플랫폼을 사용하는 게 더 여러 가지로 세금 보고하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팁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임대소득, 캐나다에서 임대소득이 얼마든지 있죠. 예, 그건 이제 임대소득 보고를 해야 되고 그걸 손익계산을 해야죠. 임대 수입이 있고 지출이 있고 거기에 뭐 재산세, 보험금, 몰기지 이자 뭐 이런 것들을 다 차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손익 계산을 해야 되고 그게 이제 T1 리턴상의 T776라는 양식을 작성하기 위해서 다 필요한 정보들입니다. 그래서 T776를 통해 손익 계산을 하고 세금 보고를 하게 됩니다. 사업소득자는 임대소득자와 똑같이 손익 계산을 해야 되고요. 수입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고 순수익이 얼마고 그래서 세금 보고하는 건 임대소득이든 사업소득이든 경비를 다 차감한 순수익을 보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 세금 보고 양식 T1 상의 T2125, 2125라는 양식을 통해 손익 계산을 하게 되고 그 양식을 통해서 나와 있는 순수익을 가지고 수입으로 잡고 종합과세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는 뭐 아시다시피 T4 고용주가 발급을 하죠. 고용주는 그냥 이거 발급하고 끝납니다. 세금 보고는 내가 따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EI를 받으신 분들, 실직수당을 받으신 분들은 T4E라는 게 정부가 발급을 합니다. 실직수당도 과세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수입이고요. 그 슬립을 가지고 보고하셔야 되고 연금소득, 올드에이지나 CPP 펜션 받으신 분들은 다 이 정부에서 발급하는 T4A 슬립을 받으실 거고요. 이걸 가지고 세금 보고를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RRSP 설명을 제가 나중에 해드리겠지만 RRSP는 적립을 하면 소득공제가 되지만 내가 필요에 찾으면은 소득이 되죠. 찾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이니까 T4RSP라는 슬립이 발급이 되고 또 71세 이상이 됐을 때 리프로 바뀌었을 때는 또 T4 리프로 또 슬립이 발급이 돼서 일부 과세 대상이 되고요. 그리고 FHSA 이건 나중에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RRSP와 비슷한 개념인데 이 슬립이 있어야 세금 보고 가능하고요. 당연히 해외 소득도 여기서 합산이 되는데 해외 소득은 뒤에 슬라이드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지금 얘기했던 T4, T5 뭐 이런 것들은 다 요즘 오토필이 되죠. 그래서 세금 보고해서 정부에 접속해 가지고 정부가 가지고 있는 모든 T4, T5 슬립들 T4A 슬립들, 연금, 뭐, T4A, 뭐, 이런 것들이 다 오토필을 해서 내 세금 보고에 다 빨아들이고, 그렇게 세금 보고를 하게 돼 있어서 옛날부터 굉장히 편리해졌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조심할 부분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마지막 단락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한국 소득은 뭐, 이자 소득, 배당 소득 잘 아시죠? 각 은행별로 원천징수 영수증이 있고요. 소득 금액이 있고, 소득세 주민세 낸 금액들이 나오니까, 그건 세액공제를 해야 되니까, 그 원천징수 영수증이 필요하고요.
근데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에 선택이 된다면 영문으로 받는 걸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한국에서 세금 낸 거를 세액공제 받아서 캐나다 세금을 줄이기 때문에 소명자료 요청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랬을 때 한국말로 된 원천징수 영수증은 다시 번역을 하고 불필요한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문으로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한국의 임대소득, 한국의 사업소득, 종소세 보고 대상되는 소득이고요. 한국에서 종소세 보고했을 때 세무대리인이 준비하는 서류들이 다 필요합니다. 그 이름들이 지금 나열되어 있거든요. 임대소득자, 사업소득자 똑같은 내용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 및 납부계산서, 소득명세서, 그리고 요즘은 지방소득세는 따로 계산하더라고요.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 및 납부계산서 이런 서류들이 있어야 한국의 임대소득 보고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도 마찬가지 똑같은 서류 3가지가 필요하고요. 양도소득은 둘로 나눠집니다. 부동산 거래가 있는 경우는 당연히 한국에는 분리과세, 분류과세를 하죠. 그래서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서 및 납부계산서,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가 다 있습니다. 양도세 납부하기 위해서 다 준비하는 서류들입니다. 그리고 소득세 및 주문세 납부 영수증도 있고요. 다 납부했으면 영수증이 있죠.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고요. 그리고 부동산 매매 계약서. 이민 오고 나서 내가 취득했는 경우는 더더욱 샀을 때 팔을 때 계약서 다 필요하죠. 이 서류들을 주셔야지 저희가 이 서류 기준으로 캐나다 시기에 양도소득을 계산하고요. 양도소득 계산 방법은 한국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납부한 소득세, 주민세 부분은 세액공제를 저희가 신청을 합니다. 근데 주식인 경우는 굉장히 다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현재까지는 주식 거래에 대한 부분에서는 비과세로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캐나다에서는 과세거든요. 그래서 한국 금융기관에서 도와주거나 아니면 고객분이 온라인 뱅킹을 통해 가지고 필요한 리포트를 뽑아주거나 뭐 이렇게 해야만 세금 보고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통 한국 주식 거래를 할 경우 필요한 서류는 주식 거래 명세서 그리고 실현이익 명세서. 이게 이제 쉽게 뽑히는 경우도 있고 어느 정권회사의 플랫폼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또 은행이 도와줘야 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우리가 또 계산을 따로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이제 실현이익 명세서는 먼저 받아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계산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 당해 판 것들에 대한 건당의 손익 계산을 실질적으로 다시 해야 된다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실현이익 명세서가 있으면 쉽게 보고 가능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은 한국 근로자는 뭐 원천징수 영수증 2월 말까지 발급이 되고 이것도 선택이 가능하다면 무조건 영문으로. 그리고 국민연금 같은 거 받으시는 분, 뭐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받으시는 분들 특히 여기서는 원천징수 영수증이라고 썼는데 그 연금공단에 가면은 연금 지불 명세서라고 해야 되나요? 한국말로? 뭐 그런 것들을 영문으로 뽑을 수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타 소득은 사업소득자와 동일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소득에 대한 부분, 어떤 소득을 과세하고 어떤 방법으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얘기를 했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비용 공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초공제는 다 있습니다. 기초공제 얘기는 제가 빼고요. 공제는 이제 캐나다에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눠집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캐네디언들이 여기 세금 보고하는 납세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공제가 RRSP 공제입니다. RRSP는 뒤에도 계속 얘기해 드리겠지만 개인연금 형태인데 소득이 있는 젊었을 때 RRSP를 구매를 하면 나중에 리타이어해서 소득이 없어졌을 때 이걸 찾아서 생활비로 보태 써라 이런 개념인데 이거를 이제 유도하기 위해서 RRSP를 적립을 하면 과표에서 산 만큼을 공제해 줍니다. 그래서 세금을 이제 줄이죠. 근데 이 공제는 우리한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한국의 근로자들은 한국의 기초공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같은 소득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캐나다에서 계산을 하면 추가 세금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경우는 RRSP를 사용을 하면 소득공제를 통해서 과표를 줄이기 때문에 캐나다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분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무빙 익스펜스, 이사비용, 이건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한국에서 캐나다로 이민 온 이사비용을 공제할 수 있냐? 이거는 보통 안 되고요. 40km 이상 새로운 직장과 가까워져야 됩니다. 알버타에서 BC주로, BC주에서 알버타로 사스카츄안으로 직장이 옮기면서 이사 가는 부분, 그 무빙 익스펜스. 그 정도로 멀리 이사 가고
새로운 직장 가까워져야만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차일드케어, 이게 자녀 양육비, 데이케어나 킨더가든이나 프리스쿨, 오버나잇 캠프, 썸머 캠프 뭐 이런 게 다 되는데, 이런 경우도 조건이 있습니다. 두 부부가 같이 일을 하거나 아니면은 한 사람 학생이거나 이런 경우만 가능하지, 남자분이 일하고 여자분은 집에서 애들 케어하고 이런 경우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캐링 차지라 그래서 이자 및 수수료 공제입니다. 융자를 얻어서 투자할 수 있고 뮤추얼 펀드나 이런 걸 살 수도 있고, 투자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는 이자는 소득 공제 형태로 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이저 뱅크의 인베스트먼트 어드바이저를 사용하는 경우 그분들이 먼슬리 수수료가 있거든요. 그것도 여기에 공제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4가지고요. 뭐 그 외 다른 공제들이 많지만 파퓰러한 것만. 그리고 세액 공제로는 의료비 공제가 있고요. 그리고 교육비 공제, 그리고 기부금 공제, 그리고 최초 주택 구매자 공제, 이렇게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의료비는 사용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소득이 적은데 의료비가 많은 경우만 되거든요. 그래서 내 소득의 3% 이상의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그것도 그냥 모든 의료비가 아니고 처방전이 있는 약이나 아니면 치과병원 뭐 이런 것만 해서 굉장히 그 한계가 있지만, 어쨌든 의료비 공제는 많이들 사용하는 공제이고요. 특히 뒤에 제가 2024년 이렇게 바뀝니다 해서 설명할 캐네디언 덴털 케어 플랜이 생기고 나서는 사실 이 의료비 공제도 많이 없어지죠. 그래서 이 활용도가 앞으로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교육비는 내가 뭐 애들 과외시키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대학 과정 아니면 직업학교 이상의 학비를 얘기합니다. 본인 학비도 본인 세금 보고할 때 공제가 가능하고요. 자녀 등록금은 5,000불까지만 공제가 가능하고,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세액 공제인데 요게 교육비 5,000불까지 자녀 된다 해서 5,000불 세금을 까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22% 정도만 세금으로 공제가 됩니다. 의료비도 소득의 3% 이상 되는 금액에 22% 정도만 되고요. 기부금 공제, 이건 좀 더 활용도가 높습니다. 보통 기부금의 35%에서 40% 정도는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최초 주택 구매자 공제는 캐나다에서 최초 거주용 집을 구매했을 때 10,000불까지 공제가 되는데, 여기도 한 22% 정도 혜택이 됩니다. 그래서 단 과거 4년간 다른 집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주택을 가지고 있으셨던 분들은 사실은 해당 사항이 없고, 사회 초년생들, 지금 최초 집을 캐나다에 구매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혜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금 보고를 준비할 때 필요한 소득 관련 서류들과 공제 관련 서류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빠짐없이 준비하셔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개인 세금 보고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